오늘 당장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무언가를 사거나 욕실에 설치할 필요도 없고 매일 아침 억지로 해야 하는 복잡한 운동 루틴도 아니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훨씬 더 간단한 것입니다. 걷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평생 해왔던 동작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난 몇 년 동안은 자신도 모르게 다르게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리치료사로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26년 넘게 치료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낙상 사고 후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충격을 받고 좌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창피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특별히 특이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걷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부엌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어요. 그냥 복도를 걷고 있었고요. 그냥 화장실에 가고 있었고요. 극적인 일도 아니고 무모한 일도 아니고 극단적인 일도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변해버린 보행 패턴에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덜 안전하고 불안정해져서 낙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서서히 일어나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인도 아니고 그 가족도 아니고 심지어 담당 의사조차도 아닐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가락이 카펫 가장자리에 걸리고 발이 문턱에 부딪히고 걸음이 넘어지는 사고는 움직임을 제한하기 훨씬 전에 자신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혼자 샤워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두려워지고 집안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멍이 드는 것보다 그 두려움에서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즉시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간단한 보행 자세 교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걷기 패턴을 더 쉽고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몸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구체적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고 복잡한 운동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좀 더 스마트한 걸음걸이와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집중적인 동작만 있으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매주 저희가 공유하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0을 남겨주시고 개선할 점을 알려주세요. 댓글은 모두 읽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보행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복도를 걷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걸음걸이가 짧고 예전보다 훨씬 짧습니다. 발은 거의 땅에서 떼지 않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대신 조심스럽고 낮은 동작으로 앞으로 미끄러지듯 내딛습니다. 자세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개는 숙여 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팔은 거의 흔들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것이 매우 기만적인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넘어져 다칠 뻔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든 기간 또는 오랜 세월에 걸쳐 근력과 자신감이 점차 약해진 후에 흔히 나타나는 걸음걸이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서히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보폭을 짧게 하고 발을 높이 들지 않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걷는 속도가 변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발이 바닥에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살짝 솟아오른 카펫 가장자리, 카펫의 주름, 방과 방 사이의 문턱, 보도블록에 갈라진 틈, 매트 모서리, 심지어 바닥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주 살짝이라도 걸리면 몸이 균형을 잡을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세가 이미 앞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균형을 잃을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반응할 시간도 줄어들고 균형을 잡을 여지도 줄어들며 넘어지기 시작하면 멈출 힘도 부족해집니다.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는 종종 다리를 들어 올리고 걸음을 조절하는 근육이 예전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관절 굴근이 약해졌을 수 있고 둔근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발목이 뻣뻣해졌을 수 있고 코어 근육이 덜 활성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호, 올바른 연습, 그리고 반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변화 하나입니다. 발뒤꿈치부터 먼저 움직여서 걸음을 시작하세요. 이를 발뒤꿈치 착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보행 패턴의 이 한 부분을 회복하는 것은 전체적인 보행을 더 안전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 체중이 발바닥 아치를 거쳐 발 앞꿈치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땅을 밀어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돕습니다. 그 구르는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 다리, 코어 근육이 본래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기력이 쇠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이러한 보행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뒤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발바닥 전체를 굴리듯이 착지하는 대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발가락부터 착지하기도 합니다.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보폭이 짧아지며 발이 지면에 너무 가깝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몸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보행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정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별로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발을 들어 올리세요. 발 뒤꿈치를 살짝 앞으로 내밀고 발 뒤꿈치가 먼저 닿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발 전체를 굴리듯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세요. 그게 다입니다. 들어 올리기, 뻗기, 발 뒤꿈치, 굴리기, 밀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발이 땅에서 더 잘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에 발가락이 걸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셋째, 발 뒤꿈치를 앞으로 내밀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자세 대신 더 똑바로 서게 되므로 자세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고 둔근의 역할도 커집니다. 발목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코어 근육도 더욱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 몸은 낙상을 방지하는 바로 그 동작 패턴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의 유일한 요인도 아닙니다. 시력도 중요하고, 신발도 중요하고, 약부작용도 중요하고, 집의 안전도 중요하고, 근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일상적인 걸음걸이가 발을 질질 끄는 형태로 바뀌었고, 발 뒤꿈치 착지를 바로잡고, 발을 지면에서 충분히 띄우고, 걸음걸이를 개선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보행 패턴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운동들은 무작위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각각의 운동은 걷는 동작의 서로 다른 부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지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운동, 의식적으로 발뒤꿈치로 착지하며 걷기.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발을 질질 끌며 걸어온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걸음걸이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즉, 다른 걸음걸이를 원한다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뇌와 몸에 새로운 패턴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연습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도, 조리대 또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탁 트인 공간을 찾으세요. 필요하다면 벽 가까이 가서 한 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어지지하세요.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세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걷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발을 굴리듯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발가락으로 밀어내세요. 이쪽으로 천천히 10걸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런 다음 작고 통제된 걸음이나 부드러운 행진하듯이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꾸고 10걸음 뒤로 걸어가십시오. 저것이 한 세트입니다. 총 3세트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세트 사이에 약 30초 정도 휴식을 취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서두르면 예전 습관이 돌아오고 천천히 걸으면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실 어색함은 대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한 표면에서 익숙해지면 마룻바닥 대신 카펫처럼 다른 안전한 표면에서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주면 신경계가 한 가지 환경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발을 질질 끌며 걷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면 발이 땅에 너무 가깝게 유지됩니다. 발이 땅에 너무 가깝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들어 올리는 동작을 재건해야 합니다. 튼튼한 의자 뒤나 조리대 앞에 서세요. 양손을 가볍게 얹어 몸을 지탱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똑바로 서세요. 각 측면당 1회씩 반복합니다. 양쪽으로 각각 15회씩, 총 30회 들어 올리기를 완료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목표는 속도가 아닙니다. 목표는 높이와 컨트롤입니다. 무릎을 들어 올릴 때 상체를 곧게 펴세요. 동작을 속이려고 뒤로 기울이지 마세요. 엉덩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발을 툭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내리세요. 발을 내리는 그 단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단계는 발의 제어력을 길러주고 걷는 동안 발이 다시 땅에 닿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어력입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댄 다음 다른 쪽 무릎도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행진 동작과 발 뒤꿈치 착지 보행 패턴이 결합되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 운동, 보폭으로 걷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는 거의 항상 보폭이 짧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폭이 너무 짧으면 리듬이 깨지고 추진력이 떨어지며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를 위해 바닥에 테이프 2조각을 약 30-45cm 간격으로 붙이세요. 간격은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간격을 더 좁게 시작하세요. 무리하게 큰 걸음을 내디디려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목표물을 정하는 것입니다. 복도 한쪽 끝에 서서 발 뒤꿈치가 테이프 표시 근처 또는 바로 너머에 닿도록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10걸음을 완전히 걷고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꿔 돌아옵니다. 무리하게 팔을 뻗지 마십시오. 거리를 늘리려고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멀리 뻗어나가고 발 뒤꿈치를 확실하게 착지시키고 부드럽게 구르듯이 나아가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과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한 번에 단 1.2cm, 반인치씩이라도 거리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냅니다. 네 번째 운동, 슬로우 모션 걷기. 왜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이 보통 속도로 걸을 때는 관성과 습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몸의 약점, 뻣뻣함 또는 부족한 조절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 걷는 동작의 모든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필요하다면 복도 벽 근처에 서세요. 최대한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정말 천천히 말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데 3-4초 정도 걸리도록 하세요. 발을 들어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복도 끝까지 걸어가세요.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꾸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저것이 한 세트입니다. 2세트를 하세요. 이제부터는 어색하게 느껴질 텐데 당연한 일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걷는 것은 지름길을 없애줍니다. 발목은 균형을 잡아야 하고 엉덩이는 움직임을 제어해야 하며 몸통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경계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간 흔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짧은 멈춤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의 안정성을 길러주는데 이는 안전한 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균형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면 한 손을 벽 가까이에 두고 난이도를 낮추세요.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5번째 연습, 장애물 넘기. 여기서부터 우리는 실습과 실생활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실제 생활은 완벽하게 깨끗한 복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자신감 있게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바닥에 말아놓은 수건, 수영장용 튜브 또는 다른 부드러운 물건을 놓으세요. 처음에는 높이를 약 10cm 정도로 낮게 유지하세요. 벽, 의자 또는 조리대 근처에 서서 몇 걸음 떨어져 있으세요. 장애물을 향해 차분하고 안정적인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장애물에 가까워지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몇 걸음 더 나아가세요.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꾸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각 방향으로 5번씩 왕복하여 총 10번 횡단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다음과 같이 학습하기를 원할 겁니다. 나는 장애물을 발견했다. 나는 미리 준비했다. 나는 충분한 무게를 들었다. 나는 안전하게 착지했다.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순서입니다.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물체를 약간 바꾸거나 높이를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은 여행할 때 우편물, 컵, 작은 가방 등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치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항상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 운동들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안전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지 마세요. 최근 수술, 특히 고관절, 무릎, 발목 또는 발 수술을 받으셨거나 심한 관절염 통증, 조절되지 않는 어지럼증, 심각한 신경병증, 활동 시 흉통이 있거나 스이르브 그리고 설령 위에 나열된 사항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식을 활용하세요. 벽이나 튼튼한 의자 또는 조리대 근처에서 연습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발을 잘 지지해주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거나 바닥이 안전하고 맨발로 운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맨발로 운동하세요. 날카로운 통증, 평소와 다른 호흡 곤란, 어지러움 또는 기타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꾸준함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할 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느낌이 너무 의식적이고 걷는 것이 예상보다 힘들게 느껴졌으며 느리게 걷는 모습은 거의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걷지 않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발이 바닥에서 조금 더 잘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바르게 잡히고 바닥을 내려다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걸음걸이가 더욱 자신감 있어지고 걷는 모습이 덜 경계심 있고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덜 느낍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움직임을 바꿉니다. 두려움은 보폭을 짧게 만들고 몸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서두르고 발을 내딛어야 할 때 멈춰섭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 예방이 단순히 근력 강화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뇌와 신체 사이에 더 나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불안정함을 느끼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걷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실제로 재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완벽함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고 30년 전의 비현실적인 몸매 기준도 아닙니다. 밤에 두려움 없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위험하게 허둥대지 않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한 주가 망가질 것 같은 불안감 없이 슈퍼마켓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아침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집 안을 마치 내 공간인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종류의 자유는 소중하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지만 발을 더 잘 벌리고 발 뒤꿈치를 확실하게 착지시키고 건강한 보폭으로 걷고 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걸음걸이가 점점 짧아지고 낮아지고 주저하는 경향이 생긴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져서 다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받지 마십시오. 간단한 동작 하나로 시작하세요. 발을 들어 올리세요. 발 뒤꿈치에 닿으세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의식적인 발 뒤꿈치 착지 걷기, 무릎 높이 올리기 제자리 걷기, 보폭 길이 유지하며 걷기, 슬로우 모션 걷기, 장애물 넘기. 하루에 1시간씩 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집중해서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간헐적으로 잠깐씩 동기부여를 받고 오랜 공백기를 갖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체는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신경계도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기기를 사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단계씩 몸에 더 나은 습관을 들이도록 훈련시키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알려주세요. 언제 가장 불안정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뒤돌아설 때, 밤에 걸을 때, 복도를 오르내릴 때,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주는 간단한 신호 하나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운동하며 자신의 힘과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을 지켜줄 작은 일상의 움직임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노화는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배우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